칭기즈칸을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칭기즈칸은 훌륭한 지도자이자 정복자로만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역사상 가장 두려움받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정복으로 인해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그가 죽인 사람은 거의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누가 그를 가르쳤을까요? 그는 어떤 전술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칭기즈칸으로 알려지기 전에 그의 진짜 이름은 태무진이었습니다. 태무진의 이야기는 1162년경 몽골의 광활한 초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출생연도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는 완전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란 곳은 스텝이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나무가 거의 없는 아주 넓은 땅입니다. 겨울에는 매우 춥고 바람이 거세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몽골인들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들은 말, 양, 염소 등 가축을 신선한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 몽골인들은 아직 하나로 통합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부족과 시족으로 나뉘어 있었죠. 각 집단마다 자신들만의 지도자와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축, 목초지, 음식, 그리고 권력을 두고 자주 싸웠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집단들 사이에서는 도둑질, 납치, 그리고 복수도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는 보르지긴 시족 출신의 소규모 집단을 이끄는 유명한 전사 예수게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호엘룬이었습니다. 옛 몽골 이야기에는 예수게이가 호엘룬을 다른 남자에게서 납치해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일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 부족들 사이에는 이런 납치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무진은 어릴 때부터 이미 말을 타고 사냥하고 낚시질하며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에게 말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말은 그들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사냥에도 쓰이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은 말이 빠르게 달릴 때 몸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또한 말에 탄 채로 활을 사용하는 법도 배웁니다. 태무진이 8이나 9살쯤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보르테라는 소녀의 가족에게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두 가족은 언젠가 태무진과 보르테가 결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진짜 결혼은 아니었지만 두 가족이 더 강한 유대를 맺기 위한 일종의 약속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수가이는 태무진을 보르테의 가족에게 잠시 맡겨 그가 자신을 미래의 아내와 새로운 집단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해수가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타타르족을 마주쳤습니다. 타타르족은 오랫동안 그들의 가족과 갈등을 겪어온 집단 중 하나였습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타타르족은 해수가이에게 음식을 먹였고 그의 음식에 독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며칠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태무진은 즉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는 아버지를 잃었고 가족도 보호자를 잃었습니다. 가족에겐 강한 가정이 필요했고 그는 가족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족을 지키며 다른 집단과 협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수가이가 죽자 그의 옛 부하들은 해수가이의 아내인 호엘룬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와 자식들을 지원하기 싫어 가족을 버렸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늘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엘룬은 태무진, 그녀의 다른 자녀들, 그리고 해수가이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많은 가축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켜줄 군대도 없었습니다. 또한 즉시 도와줄 강력한 친척도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뿌리와 야생식물을 캐서 먹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의 가족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주 음식이 부족했고 잡은 물고기나 동물은 모두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내에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 쪽 이복 형제 중 한 명은 벡터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가족의 주된 남성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태무진에게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태무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벡터가 가족의 통제권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몽골의 옛 역사에 따르면 음식 때문에 다툼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벡터가 다른 형제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분노와 권력 다툼으로 인해
태무진과 그의 형제 카사르는 그들의 활을 사용해 벡터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태무진은 음식과 지도력에서 경쟁자로 여겨 자신의 이복 형제를 죽였습니다. 어머니 호엘루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위험한 행동을 알고 있었고 힘든 시기에 가족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태무진의 성격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라도 그는 자신의 위치를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곧 타이치우드 부족도 태무진의 대담함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타이치우드는 그의 아버지와 한때 연결되어 있던 집단이었지만 그들 역시 태무진의 가족을 배신한 부족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태무진은 성장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태무진의 가족을 버린 일에 대해 복수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무진을 찾아내어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에게 목과 어깨에 씌우는 무거운 나무 형구인 칸게를 채웠습니다. 이 족쇄는 크고 무거워서 달리거나 눕거나 음식을 먹거나 손을 쓰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이 축하를 하며 방심한 사이 태무진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경비병을 따돌리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태무진은 강으로 달려가 물속에 숨었습니다. 타이치우드족이 그를 찾는 동안 태무진은 숨을 쉬기 위해 얼굴만 물 위로 내밀었습니다. 소르시르 칸시라라는 남자가 태무진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무진이 어디 있는지 소리치지 않고 그를 밀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소르시르 칸시라의 가족은 태무진의 목에 걸린 무거운 나무를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그를 쫓는 사람들로부터 숨겨주었습니다. 길이 안전해지자 태무진은 탈출하여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대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아직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극심한 굶주림, 자신의 부족의 배신,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감금까지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로부터 그는 평생 사용할 3가지를 배웠습니다. 혈연만으로는 사람을 신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는 동맹이 없는 지도자는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무진이 다음으로 할 일은 곧바로 큰 군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곁에 설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아야 했고 그들의 충성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태무진이 가족에게 돌아왔을 때 그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아내, 동맹자, 그리고 자신을 따를 준비가 된 전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결혼을 약속했던 여성 베르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그를 칭기즈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 태무진이었습니다. 그가 통합된 몽골의 지도자로 인정받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의 나이에 태무진은 베르테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단지 2사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2 가문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선물로 베르테의 가족은 태무진에게 검은 담비 가죽으로 만든 값비싼 외투를 주었다고 합니다. 검은 담비는 두껍고 값비싼 털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 당시 이런 외투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도움이나 보호, 정치적 동맹과 맞바꿀 수 있는 큰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태무진은 이 선물을 자신만을 위해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케라이트족의 강력한 지도자 토그룰에게 가져갔습니다. 토그룰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태무진의 아버지와 가까운 동맹자였습니다. 그들은 안다, 즉 맹세한 형제로 여겨졌습니다. 피로 맺어진 진짜 형제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돕고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태무진은 존경의 표시로 토그룰에게 사불 코트를 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그의 옛 동맹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태무진의 행동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코트를 팔아 음식을 사는 대신 그는 그것을 사용해 강력한 지도자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는 멋진 옷보다 강력한 동맹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그룰은 선물을 받아들이고 태무진을 마치 자신의 아들처럼 인정했습니다. 토그룰은 태무진이 무리를 다시 모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태무진이 권력을 향해 내디딘 첫 번째 큰 발걸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새 동맹의 이점을 완전히 누리기도 전에 심각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메르키트족이 그의 진영을 습격했습니다. 메르키트족은 오랫동안 태무진의 가족과 원한이 있던 강력한 집단이었습니다. 몇 년 전 태무진의 아버지가 메르키트족 남자에게서 그의 어머니 호엘룬을 납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르키트족의 습격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의 아버지가 예전에 어머니를 납치한 것에 대한 복수였을 것입니다. 메르키트족 전사들이 도착하자 태무진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도 함께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보르테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르키트족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태무진에게 큰 수치이자 큰 위험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아내를 구하지 못한다면 다른 부족들은 그가 약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자신의 가족조차 지키지 못한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 메르키트족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그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친구였던 자무카에게도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투그룰과 예수게이처럼 태무진과 자무카도 안다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로를 진짜 형제처럼 대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투그룰과 자무카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전사들을 모아 메르키트족의 진영을 공격했습니다. 정확한 군대의 수는 오래된 기록마다 달라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병력이 메르키트족을 놀라게 하고 물리치기에 충분했다는 점입니다. 공격 도중 태무진은 보르테를 찾아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베르테가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의 모든 일은 역사 기록에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구출된 지 몇 달 후에 보르테는 주치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녀가 오랜 기간 포로였기에 주치의 아버지가 태무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으나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태무진은 주치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부하들 앞에서 보르테를 버리지 않았고 아이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치의 출생에 관한 문제는 수년 후 다시 불거졌고 이는 태무진의 아들들 사이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보르테를 구출한 일은 태무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로 그는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더 많은 전사들이 그를 알게 되었고 셋째, 다른 집단은 그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태무진과 자무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여행하고 식사를 하며 자신들의 부하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방향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둘 다 강해지고 큰 집단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리더십 방식은 달랐습니다. 자무카는 사회의 높은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전통적인 지도자들과 유명한 가문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태무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태무진은 부유한 가문 출신이 아니더라도 충성과 능력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높은 자리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전사들에게 이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옛 체제에서는 강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출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무진의 집단에서는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전사라면 누구나 지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점점 두 지도자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새로운 목초지를 찾던 중 자무카가 어디에 진을 칠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과 부하들과 함께 계속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자무카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태무진을 따라갔습니다. 단순한 대화만이 그들의 결별의 원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둘 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들 사이에 긴장이 쌓여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한때 의형제였던 두 사람은 점점 라이벌이 되었습니다. 태무진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는 그들을 위해 음식, 가축, 목초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스텝 지역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과 말을 먹여 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음식이 가득한 영구적인 창고도 없습니다. 풀이 없어지거나 가축이 죽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새 자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집단을 습격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들은 말과 가축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또한 도구를 가져가고 때로는 붙잡은 사람들을 새로운 구성원, 노예 또는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태무진도 이런 시스템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약자를 구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 폭력, 협박, 재산 약탈을 사용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패배한 집단을 포섭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각 부족이 따로 남아있게 하는 대신 그는 새로운 전사들을 자신의 군대에 통합시켰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이전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줄어들고 대신 태무진에게 직접적인 충성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단은 더 커졌지만 자무카의 분노도 더 커졌습니다. 11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그들의 경쟁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초지에서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몽골인들의 주요 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달란발 조트라고 흔히 불리는 전투에서 태무진의 군대는 패배했습니다. 자무카의 군대는 빠르고 조직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태무진의 부하들은 경험과 단결력이 부족해서 옛 친구를 상대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전투가 끝난 후 자무카는 몇몇 포로들을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는 70명의 포로를 큰 용기에 넣어 삶거나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더 두려워하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이들이 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패배하거나 실수했을 때 무자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태무진은 패배했음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 몇 년 동안 태무진이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강력한 지도자로 등장했을 때 그의 부하들은 훨씬 더 조직적이었습니다. 태무진은 각 전사의 용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사가 아무리 많아도 명확한 명령이 없으면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규율이 없고 각자 제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군대를 조직하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사들을 단지 그들의 시족이나 가족에 따라 함께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섞어서 명확한 리더가 있는 부대에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족 전체가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 구성원들이 여러 부대로 흩어져 있을 때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리더가 후퇴하라고 명령하면 전체 부대가 반드시 후퇴해야 했습니다. 적을 쫓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아무도 제멋대로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멀리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후에 정복에서 사용할 완전히 완성된 군사 체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단순히 전사의 수보다 조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몽골 전사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데 능숙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피곤해진 말을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한 마리 이상의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그들은 먼 거리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항상 하루에 정확히 70마일을 이동했다는 주장은 전체 군대의 일반적인 속도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날씨, 지형, 식량의 양, 그리고 말의 상태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강점은 많은 적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갑자기 나타나 적이 대응하기도 전에 후퇴하고 다시 다른 방향에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태무진이 자신의 군대를 정비하는 동안 그는 오랫동안 그의 가문의 숙적이었던 타타르족과 맞서 싸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북중국의 거대한 왕국은 진왕조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스에서 언급된 친제국이 아닙니다. 친왕조와 진왕조는 서로 다르며 시대도 1000년 이상 차이납니다. 진왕조는 타타르족과 관련된 자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왕조는 투그를과 태무진과 협력하여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태무진에게 이것은 단순히 더 큰 왕국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타타르족은 그의 아버지를 복살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군사적 이익 외에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무진과 투그룰의 연합군은 1196년경에 타타르족의 대규모 집단을 물리쳤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 진 정부는 그들에게 칭호를 수여하며 보상했습니다. 태무진의 명성은 초원에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타타르족이 한 번의 전투로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집단이 남아있었고 태무진이 완전히 지배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가 점점 강해지는 동안 자무카는 계속해서 동맹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옛 우정은 이제 대규모 갈등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두 남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부족과 시족들이 누구의 편을 들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많은 전통적인 지도자들이 지지하는 자무카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태무진이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자신의 능력과 충성심으로 인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자료에서 말하는 것처럼 3번의 연속 전투에서 자무카를 바로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결은 더 길고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태무진이 패배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동맹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예전 친구들이 적의 편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올 때마다 그의 군대는 더 조직적이고 더 커졌습니다. 1200년대 초 자무카는 태무진의 계속된 성장세를 막으려는 대규모 동맹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무카는 심지어 구르칸으로 선출되었는데 이 칭호는 위대하거나 강력한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칭호만으로는 그의 동맹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맹 중 많은 이들이 가짜의 이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쪽이 더 강하거나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부족 동맹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습니다. 단결은 종종 지도자들 간의 개인적인 관계에만 의존하곤 했습니다. 한편 태무진은 혈연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1204년 태무진은 스텝 서부에서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집단 중 하나인 나이만족과 맞섰습니다. 그의 군대가 8만 기병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확인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태무진은 전투 전에 속임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밤에 많은 불을 피우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나이만족은 태무진의 군대가 매우 크다고 착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그들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나이만족은 패배했고 그들의 주요 지도자가 사망했습니다. 몇몇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대초원의 상당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파괴되었습니다. 나이만족 동맹에는 자무카도 있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도망쳤습니다. 그 시점에서 태무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말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며 자신을 받아줄 부족도 없었던 그 소녀는 몽골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한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자무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때 형제라 부르던 옛 친구가 이제는 그의 왕위에 오르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무카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태무진에게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배신자들을 보상하는 대신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는 자기 지도자를 배신한 사람은 누구든 또 다른 이도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무진은 자무카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했지만 자무카는 거절했습니다. 자무카는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고 죽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몽골에서 지도자 자리를 둘러싼 가장 큰 경쟁을 끝냈습니다. 1206년에 주요 지도자들이 쿠룰타이라고 불리는 회의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무진이 최고 지도자로 인정받고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한 부족의 지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일된 몽골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의 군대를 명확한 부대로 정비했으며 부유한 자들의 자식들만이 아니라 예전의 지도자들도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평범한 전사도 능력이 뛰어나고 용감하며 충성스럽다면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규율이 엄격했고 부대에 불복종하거나 배신하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또한 명령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참에서 말을 바꿔 타는 빠른 전령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몽골을 통일한 후 칭기즈칸은 몽골과 중국 사이에 중요한 교역로에 위치한 탕구투족의 왕국인 서하를 공격했습니다. 1209년이 되자 서하는 그의 권력을 인정하고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북중국의 더 큰 진 왕조와 맞섰습니다. 1211년에 대규모 몽골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넓은 평야에서는 강했지만 높은 성벽이 있는 도시에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자들을 데려와 투석기, 공성탑 등 여러 장비를 사용해 도시로 진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15년에 중두, 즉 현대 베이징에 위치한 도시가 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왕조 전체가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34년 칭기즈칸이 사망한 지 몇 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도시를 공격하기 전에 그 도시는 종종 먼저 항복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만약 즉시 항복하면 심각한 파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항하다가 패배하면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몽골인들은 두려움을 이용해 다른 지역들이 싸우지 않고 항복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해 나가던 칭기즈칸은 중앙아시아의 호라즘 제국과 무역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상인들의 캐러밴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트라르 도시에 도착하자 그들은 스파이로 몰렸습니다. 그들의 물건은 빼앗기고 대부분이 살해당했습니다. 칭기즈칸은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절 중 한 명은 살해당했고 나머지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칭기즈칸에게 이것은 중대한 위반이었습니다. 사절단은 지도자들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안전해야 합니다.
1219년에 칭기즈칸은 호라즘 제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여러 방향으로 나누어 이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적들은 병력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트라르, 부하라, 사마르칸트, 그리고 다른 중요한 도시들이 하나씩 함락되었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도망쳤고 숨어있는 동안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잘란 알딘이 계속 싸웠으나 더 이상 제국의 옛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1221년에 이르러 호라즘 제국의 주요 부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정확한 사망자 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몽골 제국의 가장 파괴적인 원정 중 하나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칭기즈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후계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베르테와의 사이에서 조치, 차가타이, 오게데이, 톨루이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조치와 차가타이가 서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오게데이를 후계자로 선택했습니다. 오게데이는 더 침착했고 가족을 하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226년에 칭기즈칸은 거듭 서하를 침공했습니다. 서하는 그의 이전 원정에 협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그가 말에서 떨어져 다쳤거나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칭기즈칸은 1227년에 사망했습니다. 몽골인들은 적이 알지 못하도록 그의 죽음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는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정복을 계속했습니다. 몽골 군대는 한국, 중국, 중동, 러시아, 동유럽까지 진출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육상 제국이 되었습니다. 몽골 지배하에서 몇몇 주요 교역로도 더 안전해졌습니다. 상품, 기술, 지식, 그리고 아이디어가 동서양 사이에서 더 빠르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극심한 폭력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칭기즈칸은 오랫동안 쌓아온 여러 집단을 통합하고 거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전쟁, 두려움, 그리고 파괴를 통해 세워졌습니다. 칭기즈칸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군대와 체계는 계속해서 세력을 넓히며 세계의 많은 부분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